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컨설턴트 박효진입니다. 오늘은 드러그 리포지셔닝과 인디케이션 익스펜션 관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드러그 리포지셔닝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드러그 리포지셔닝의 체크 포인트들 그리고 방법,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하실 때 염두하고 계셔야 할 부분들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에 맞춰서 포괄적이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상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따로 문의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발표 끝에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러그 리포지셔닝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조금 옛날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198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제임스 W. 블랙경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약은 신약의 발견을 위한 가장 유용한 기반이다. 그럼 어떻게 오래된 약이 신약 발견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드러그 리포지셔닝 또는 인디케이션 익스펜션입니다. 우측에 표기되어 있는 드러그 리사이클링, 드러그 리퍼퍼싱, 드러그 리태스킹, 드러그 리프로파일링, 그리고 드러그 리다이렉팅은 모두 거의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드러그 리포지셔닝의 의미는 기존의 약품을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개발하거나 타겟하는 적응증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럼 드러그 리포지셔닝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걸 설명드리는 데 있어 바이엘사의 아스피린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아스피린은 1899년에 최초로 진통제로 출시되었지만 1980년대에 새로운 약물에 대한 기전이 밝혀지면서 인디케이션 익스펜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래 들어 2011년에 대장암과 다양한 암 예방 및 치료제로 적응증을 더 확장하게 됩니다. 드러그 리포지셔닝의 시초가 이렇다면 대표적인 사례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바로 화이자사의 실데나필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표명으로는 비아그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이자는 1985년에 실데나필을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임상 시험 중 복용 부작용으로 남성 환자들이 음경이 발기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이용해서 1998년에 발기부전제로 비아그라를 출시가 되었고 2005년에는 희귀 질환인 폐고혈압 치료제로 농도를 낮춘 레바티오가 출시됩니다. 이러한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비아그라는 아직도 매년 최대 달러로 2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리포지셔닝 사례는 셀젠사의 탈리도마이드입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7년에 케미 그린엔탈사에서 식량 안정제로 출시했고 1962년에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8년에 세젠사가 탈리도마이드를 한센병 치료제로 리포지셔닝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 후속작인 레나리도마이드와 함께 합산해서 글로벌 달러로 2.8조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약으로 더 많은 병들을 치료하게 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때문일까요? 2013년에 저희 사에 문의가 들어온 리포지셔닝 케이스는 약 6%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30%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이유는 아래 바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더 높은 확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확률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제약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드러그 리포지셔닝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키워드로 게재된 논문 및 인용수가 2010년 이후로 급증하기 시작한 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디케이션 익스펜션 관련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신약 개발 방법과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을까요? 기존의 신약 개발 디노보는 발굴에서 시판까지 평균적으로 달러로 약 2.6조가 소비되고 있고,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7년이 소요됩니다. 그에 비해 성공률은 약 2% 정도로 저조한 편입니다. 1976년에 미국에서 승인된 시약의 개수는 26개고 2013년에는 27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나고 기술력이 좋아져도 더 많은 신약이 개발되고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과 성공률을 높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드러그 리포지셔닝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드러그 리포지셔닝의 주요 포인트들은 어떤 것일까요? 드러그 리포지셔닝의 장점은 보시다시피 더 높은 성공률로 더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빠르면 기존의 디노보 방법보다 평균적으로 7년이 더 빠르고 늦어도 5년이 더 빠릅니다. 의약품 발굴에서부터 임상 1단계까지 현실적으로 3년 이내 도달이 가능하고, 시간 단축과 개발 자원 축소로 인하여 비용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시된 의약품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전임상과 임상 1상이 생략이 가능하고 인허가도 빠른 편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바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데이터 부족과 제한된 자원 때문입니다. 화이자사가 비아그라를 개발할 때 사용했던 임상 부작용 정보를 수집했던 것처럼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모든 기전 정보를 분석해서 약물 후보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선 다행스럽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덕분에 비교적으로 수월한 편이지만, 가장 힘든 조사 중 하나인 역학조사와 관련 데이터가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발할 의약품이 과연 시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쟁은 누구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것도 한정적이고,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하면서 연구를 중개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디노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방법과 어떠한 컨텐츠를 활용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드러그 리포지셔닝의 방법과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6가지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관심 질병의 기전을 분석해서 치료 표적을 발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의 부작용과 독성을 분석해서 새로운 적응증 적용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이제 도출해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병 간 유사성을 분석해서 공통으로 있는 바이오마커와 치료 표적을 발굴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백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의약품이 적용될 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전자 발현 패턴을 분석해서 관심 질병의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 구조 분석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들이 어떤 바이오마커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표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프로세스로 나열하면 처음엔 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패스웨이, 네트워크, 그리고 질병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을 예측 또는 선정을 해서 적합한 약물 구조를 발굴하거나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합한 데이터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다시 나열하고 상세히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관심 질병군을 선정했다는 가정하에 몰레큘러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드러그 타겟 예측을 위해 개발된 메소드로서 질병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마이크로 어레이 실험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글로벌한 질병 관련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인자별 관계와 유사성 등을 참고해서 의약품이 타겟하는 표적들을 선정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시에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아직 공략되지 않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질병 표적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까지 많은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스피는 유방암 치료제로 리포지셔닝 점수가 높았고 협심증 치료제인 실드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리포지셔닝 점수가 높았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두 약품은 실제로도 이제 해당 인디케이션으로 리포지셔닝을 성공한 의약품들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실제로 한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CB 파마에서 의뢰받은 케이스였고 목표는 파킨슨병 관련해서 타겟 선정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추출한 뇌 조직의 유전자 발현 정보를 이용했습니다. 진 베리언트들은 치료 표적을 발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알려진 파킨슨병에 대한 병리학적 기전을 참고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도움으로 리포지셔닝 목적으로 파킨슨병과 관련성이 보고된 적 없는 23개의 타겟 후보를 선정했고 그중 2개의 타겟을 동물 모델을 활용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베넬럭스 바이오인포메틱스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몰레큘러 패스웨이 분석입니다. 좌측엔 알려진 일반적인 패스웨이 정보입니다. 우측은 특정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패스웨이입니다. 제가 가져온 예시로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인데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의 경우 클로라이드와 플루이드 하이드레이션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박테리아의 증식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박테리아가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NF-kappa 베타가 더 많은 염증 인자들을 분비하게 되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질병 상황에서 변화되는 기존의 패스웨이 변화를 최대한 많이 분석하셔야 적합한 치료 표적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스틱 파이브로시스에 대해 경험이 없더라도 패스웨이의 변화들을 잘만 분석하시면 효과적으로 치료 표적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는 1000개 이상의 화합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화합물들의 타겟과 패스웨이 분석을 통해 알게 된 타겟 중 일치하는 후보들을 선정해서 실험으로 옮긴 결과 19%가 성공적으로 인비트로 실험에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분석에서부터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6개월이 안 걸려서 시간을 크게 절약을 했고 기존의 방식으로 실험을 했을 때 1% 미만의 성공률을 기록했던 클라이언트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유사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질병의 유사성을 분석할 때 질병 간 공유하고 있는 기전이 얼마나 공유되는지에 따라 질병과의 유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다이아베티스 멜리터스 당뇨병은 오비시티 비만과 많은 부분들이 공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약품 선정을 하는 데 있어 당뇨에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겟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분석들을 취합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타겟을 순위별로 선정한 후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순위별로 타겟을 선정할 때에는 고려하실 부분이 크게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창성, 전문성, 경쟁성, 그리고 상업성입니다. 해당 인디케이션에 관해서 알려진 타겟인지, 드러그 타겟팅이 어려운지, 경쟁 구도는 어떤지, 그리고 관련된 특허나 IP의 개수는
몇 개인지 고려해서 가장 유력한 타겟부터 실험을 진행한 것이 성공과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아래 보시면 엑셀 파일로 각 타겟별로 위의 질문들에 대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측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이제 점수를 먹였습니다.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인디케이션별 1점, 페이지 1에 있으면 각 2점, 뭐 독성 문제가 있다면 각 10점 등등 점수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방법으로 순위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후 1순위부터 실험을 진행해서 성공률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적합한 타겟과 의약품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분석이었고, 나아가서 취합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점들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보시면 디노보로 개발하실 때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도 공통적으로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독점성이나 뭐 규제 문제는 누구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하실 때 특히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알려진 애드버스 이벤트, 뭐 인가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 뭐 즉 오프 레벨 유스라고도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리고 블랙박스 경고, 시험 중단 사유와 인 라이센싱 기회가 되겠습니다. 알려진 애드버스 이벤트는 연구 개발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적응증에 대한 가능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요즘 들어서 이제 게재되고 있는 논문들 중에 이런 애드버스 이벤트만 모아서 새로운 적응증을 발굴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발명하고 그리고 제시하는 그런 논문들이 계속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벨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생각하시고 계신 질병에 사용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디케이션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좋은 기회를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경고와 시험 중단 이유는 연구 개발을 하실 때 이제 피해 가셔야 하는 환자군 그리고 뭐 약물의 한계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 라이센싱 기회는 어떠한 약물이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중단되었지만 예를 들자면 기존 회사가 없는 비전을 가지고 계실 때 그때 인라이센싱을 통해서 수월하게 의약품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전문 분석을 하실 때 생물학적 기전을 재구성을 하셔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특정 의약품이 선정된 이유, 질병 기전과의 연관성, 그리고 경쟁사 관련한 연구 진행 여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꼭 확보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안과용 의약품,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약 500명 규모의 안과 분야 전문 제약회사입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목표는 당뇨 망막병증 관련해서 기존 약물을 초점에 두고 타겟을 선정해서 파이프라인 확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접근법은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당뇨 망막병증 관련한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활용했고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적용시킨 워크플로우를 실행해서 모든 유력 타겟들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순위별로 선별된 타겟을 기반으로 관심 의약품에 대한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재구성했습니다. MOA요. 마지막으로 유력 타겟과 약물에 대한 상업적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6개의 유력 컴파운드를 발굴했고 각 컴파운드별로 생물학적 그리고 상업적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그 중에 6개를 선정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했고 그중 3개가 이제 치료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는 이제 또 다른 안과 분야 이제 전문 중견 제약사가 안구건조증
파이프라인 확장을 목적으로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위한 의약품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클라이언트와 다른 부분은 이 회사는 시판되거나 경쟁력 잃은 제품도 고려했고 인라이센싱 기회도 포착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단은 타겟을 선정했고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범위까지 모두 수용해서 14개의 유력 컴파운드를 발굴했습니다. 각 컴파운드의 생물학적 그리고 상업적 가치 평가도 했고 그리고 연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요하신 정보를 확보하신다면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발표드렸던 모든 자료는 저희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드렸습니다. 네, 만약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진행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데이터가 부족하실 때 그때는 이제 저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도 드러그 리포지셔닝 서포팅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서 이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콜텔리스, 더원트 등 솔루션들을 통해서 과학과 지식재산 관련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드러그 리포지셔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을 150만 개의 네트워크 인터랙션과 3천 개의 패스웨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판되거나 실험이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많은 약물들에 대한 정보, 질병과 관련된 타겟 정보, 임상시험 정보, 그리고 동물 실험 모델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툴로는 머신러닝을 통해 유력한 타겟과 약물을 선정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 컨설팅 팀은 글로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과 유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UCB 파마, 일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트랜스마트, 베링거 잉글햄, 그리고 다케다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FDA에서 저희 솔루션인 콜텔리스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정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용 정보는 보이시는 URL로 들어가 보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컨설팅 서비스로 맞춤형 그리고 심층 분석을 지원하고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위한 모든 부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과 별도로 드러그 리포지셔닝에 대해 간단하고 스크리닝을 제공하는 메타드러그라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드러그는 약물의 화학 구조를 입력하시면 패스웨이 정보와 이제 타겟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메타드럭 관련해서는 근데 6월에 있을 웨비나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